안녕하세요. 인생의 목소리 실버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로부터 최근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낀 최미자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이 너무도 심각하게 변해버려 고민 상담을 위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라던가 혹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지인분들께 사연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세요. 저희 채널 실버라디오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수신료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미자 할머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살고 있는 64세 최미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은 목숨처럼 소중하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렵게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죽을 고비 넘겨가며 오랜 기도 끝에 가지게 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부터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며느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고 있어 정말 혼란스럽고 힘이 드네요. 제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겪었던 과정과 고난을 생각하면 아들이 저를 소홀히 하는 것이 더욱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저희 착각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들이 변해가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장가를 보내 며느리가 생기면 더욱 잘해줘야지, 더 끈끈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야지 했는데 점점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소원해진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곶감이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딸만 5인 딸 부잣집에서 딱 중간인 셋째로 태어나 위로는 언니들에게 치이고 아래로는 동생들에게 치이는 그 시절 당연하다면 당연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와 친할머니, 그리고 우리 5자매, 이렇게 8명이 같이 북적북적 살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친할머니는 늘 어머니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 어떤 이유에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는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밥이 이렇게 질어서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죽을 써놓다니. 네가 아주 나를 병자로 보는구나.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이 집안에 씨를 말려놓은 게 그것도 모자라 밥 하나 제대로 못 지어. 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냔 말이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저희 5자매만 낳으셨기 때문에 친할머니로부터 매번 구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부터 친할머니는 저희 5자매가 있는 앞에서도 어머니에게 대놓고 심한 면박을 주셨고 어린 시절임에도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등에 업은 채 몰래 흘리시던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저희 5자매가 모두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자마자 한자리에 모아 놓으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한 딸들아, 너희도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되겠구나. 지금부터 이 어미가 하는 말을 꼭 명심하렴. 너희가 혼인을 하고 난 뒤에 시가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너희는 시집가서 나처럼 구박받지 말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은 저에게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한 여성의 삶에
어떤 무게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일찍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 찬수 씨와 결혼하게 된 것은 22살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좋은 혼처가 있다며 결혼을 추진하셨고, 저는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 2가지였는데, 신랑이 저보다 2살 연상인 24살이라는 것과 제 고향 경상북도 상주의 특산물인 곶감 장사를 하는 집의 장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로 인해 빠르게 추진되었고, 머지않아 바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장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남편과 처음 마주 앉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떨렸습니다.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였기 때문에 신혼의 설렘이 가득했고, 동시에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남편 찬수 씨는 키가 저와 비슷하여 남자답게 크지는 않았지만 듬직하고 호감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주 앉아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오늘부터 우리가 가족이 되었네요. 조금 무섭고 긴장되죠? 처음 듣게 된 남편의 목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긴장되지만 미자 씨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고요. 그의 말과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낯선 시작이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저는 바로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경상북도 상주는 많은 집안들이 곶감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고, 곶감 장사는 그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남편의 집, 즉 저희 시댁은 알고 보니 상주에서 꽤 큰 곶감 장사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곶감 장사 규모가 다른 집들보다 컸고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모든 집안 어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큰 장사를 오래 하셔서인지 엄격하고 원칙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낳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댁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친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하셨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언제쯤 생기게 될까 소망하며 집안일과 곶감 장사를 돕는 일은 매우 바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곶감 수확철이 되면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곶감을 수확하고 처리하고 건조시키는 일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의 생활은 점점 저에게 많은 정서적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가 대대로 해왔던 가업을 더 이상 잇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우 큰 불행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니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약간의 세월이 흐르고 저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심한 입덧을 참아가면서 늘 해오던 곶감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오래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저는 입덧조차 겪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여서일까요? 제 첫 아이는 허무하게도 태어나지 못한 채 유산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고 마치 가슴이 뻥 뚫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제 임신으로 들뜬 축제 분위기였던 집안 분위기는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유산으로 인해 정반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시던 시부모님의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져만 갔고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밝은 성격이었던 저는 점점 어두워져 갔고 계속된 유산으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일로 병원 진료는 사치라고 생각했기에 약해진 제 몸은 스스로 챙기고 추슬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나고 몇 차례 이어진 유산 끝에 30 즈음이 되어 저는 드디어 소중한 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 이 아이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낼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곶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뜨거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면 곶감으로 쓸 감을 수확해야 하기에 매우 바쁜 시기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제가 출산한 그해 10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기에 모든 가족과 일꾼들이 과수원에서 분주하게 감을 수확하고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막달이라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죠. 늘 북적북적하다가 아무도 없이 조용한 집에서 여유를 느끼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진통은 처음에는 경미한 통증이었지만 점차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양수가 터지고 진통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외로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상태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가까운 이웃조차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운 좋게도 마을 사람 한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 제 상태를 발견하고는 급히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산파가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제 상황은 이미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미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상태라 산파가 급하게 아이를 받아냈는데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더랍니다. 다행히 산파가 빠르게 탯줄을 풀어냈고 산파의 숙련된 손길과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지만 저는 출산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린 터라 그만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저는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큰 안도감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한 산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고 꿈에 바라던 제 아이, 귀중한 제 아이를 품에 안아 젖을 물릴 수 있었어요.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이었으며 저는 출산 이후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보물보자에 빛날 현을 써서 보현이라고 지었습니다.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제 귀한 보물 같은 보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와 신랑은 보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유산과 힘겨운 출산 과정으로 인해 제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해진 탓에 안타깝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외동아들 보현이는 소중히 자라 제 삶의 버팀목이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들 보현이는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는 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곶감을 수확하고 만드는 것을 도왔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있어서 보현이는 엄청 행복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어버이날에 처음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대견하던지 또 언제 이렇게 쑥쑥 잘 컸는지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보현이는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듯한 반항이나 문제 행동 없이 늘 저에게 기쁨만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의 변덕과 반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보현이는 예외였습니다. 아들의 성숙함과 배려는 때때로 저를 놀라게 했죠. 무더운 여름이었던 어느 날, 복날을 맞아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영양 가득한 닭백숙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 보현이가 조심스럽게 닭다리를 접시에 올리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닭다리요. 엄마가 매일 맛있는 부분만 저를 주시니까 나도 엄마한테 맛있는 것만 주고 싶어요. 보현이의 말에 저는 순간 속으로 울컥하며 커다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이라던데 우리 귀한 아들은 엄마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는구나.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보현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보현아. 엄마가 너무 행복해. 내가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거 엄마가 모두 다 기억할게. 보현이는 그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닭다리 하나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고 그런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보현이는 성실하고 반듯하게 자라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보현이가 장손이니 가업인 곶감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지만 학교 성적이 워낙 우수했던 보현이가 학업과 꿈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현이가 총명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고 곶감 사업은 다른 조카가 이어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현이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날이 다가왔고 보현이가 취직하게 된 회사는 머나먼 서울이었습니다. 때문에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에서 통근할 수가 없어 보현이는 서울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야 했습니다. 보현이가 서울로 짐을 싸서 떠나는 날 저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큰 도시로 떠나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허전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보현이의 짐을 싸면서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하던 모습,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상이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보현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들이 어린 시절 그린 그림과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저에게 보현이의 성장 과정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마치 어제 일인 듯 모든 것이 눈앞에 선했죠. 그런 저를 발견하고 보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주말마다 올 테니까요. 그리고 항상 전화하고 영상통화도 자주 할게요. 보현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텅 빈 듯했습니다. 저는 보현이가 떠난 주인 없는 방에 들어서서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홀로 아들이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또 매일 밤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혼자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현이가 자주 전화하고 주말이면 간간히 집으로 내려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점차 안심이 되었어요. 아들 보현이는 제 걱정이 무색하게 회사에 빠르게 적응했고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며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보현이의 성공과 행복은 저의 가장 큰 바람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보현이는 서울에 잘 정착했고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보현이가 점차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줄고 전화나 메시지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이 드물어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보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설렘과 부드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못 가고 연락도 자주 못 드렸어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보현이가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은 진심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저와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어요. 보현이는 만나는 여자친구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이며 보현이와 많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들뜨고 설렌 목소리에 보현이를 보며 저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내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기대가 되네. 언제 한번 여자친구랑 같이 상주에 내려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가득 차려놓고 정성껏 맞이할게. 그리고 몇 달 뒤 아들 보현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여자친구 수연 씨와 같이 상주로 내려갈까 하는데 시간 어떠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한 목소리지만 보현이의 목소리는 분명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보현이가 여자친구와 언제 같이 오려나 기다렸고 또 그 여자친구가 어떤 여성일지 너무나 궁금했던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먼 길인데 조심히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현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오기로 한 당일날 집안 청소를 하며 보현이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푹 빠진 걸 보니 참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저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며 제가 자신 있는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다니 정말 떨리고 기대되었어요. 조금 뒤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보현이가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보현이와 여자친구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너무나도 궁금했던 보현이의 여자친구는 생각보다는 조금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저를 보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보현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저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의 바르고 참한 인사의 마음이 놓였고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하하. 두 사람은 다행히 제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보연이와 여자친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다른 부서였지만 어쩌다 같은 프로젝트를 협업하게 되어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조금 우유부단한 면을 가지고 있는 보연이와는 달리 여자친구 수연이는 똑부러지고 야무진 사람 같았어요. 보연이는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며 애정이 묻어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약간의 존경심도 느낄 수 있었죠. 존경할 만한 여자를 데려오다니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길을 못 펴고 살면 어쩌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서 보연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두 사람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만났으며 이제 결혼을 준비해서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 수줍게 볼을 붉히며 이야기했어요. 인사를 시켜준다기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결혼 이야기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아들이 얼른 가정을 꾸려 가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밝게 웃으며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연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히 흘러갔는데 결혼식 전날까지도 아들이 장가를 가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실감나질 않았어요. 저는 결혼식 전날 보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보현아,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네. 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에게 넌 항상 소중한 보물이었단다. 보현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말이야. 내가 선택한 수연이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잘 해낼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자 보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내일이 믿기지 않아요. 정말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항상 감사해요, 엄마. 엄마 말씀대로 잘 해낼게요. 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그래, 너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할 거야. 내일 너 결혼식에서 너가 수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리고 보현아,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 고민이 있으면 엄마는 여기 있단다. 결혼 후에도 너가 항상 엄마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 제 말에 보연이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떠나보내는 것 같은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보연이가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을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길러낸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간의 모든 힘듦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걱정 안 시켜드리게 저 정말 잘 살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같이 있었고 제 삶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응원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죠. 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뒤 보현이는 제가 혹시나 허전하고 헛헛한 마음이 들까 봐서인지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와 함께 자주 집을 방문하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저를 신경 써주는 아들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차이였지만 점차 그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듣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며느리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전처럼 자주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에서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보현이가 며느리인 수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들이 보고 싶어 미리 연락을 하고 함께 주말을 보내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보현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갔죠. 아들의 집에서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변화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도중 수연이는 보현이에게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보현이는 그 모든 지시에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연아, 이 반찬 좀 그릇에 담아주겠니? 라고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현 씨, 들었지? 어머님이 반찬을 그릇에 담아달라고 말씀하시네. 그러자 아들 보현이가 며느리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요즘은 남녀 구별 없이 집안일을 하기에 같이 도우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시 아들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저는 오늘 만든 음식이 입에 맞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이었을까요? 보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 수연이의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는 듯 했어요. 보현아,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어때? 내가 매운 걸 좋아하니 칼칼하게 끓여봤는데. 제가 묻자 아들 보현이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 괜찮네요. 엄마. 근데 수연 씨는 매운 것도 못 먹고 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어머님. 사실 제 입맛에는 조금 짜네요. 보현 씨는 제가 만든 요리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제 짜게 먹지 않아요. 사실 자극적인 게 몸에 안 좋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건강 잘 챙기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연이의 말은 돌려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제 요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현이가 그저 수연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끓인 칼칼한 김치찌개를 좋아하던 보현이었는데 동시에 저는 보현이의 눈빛이 매우 피곤해 보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도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지고 기계적인 반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보현이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현아, 엄마가 보기에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좀 괜찮니?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자 보현이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수연이가 본인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탓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요. 엄마에게도 불편한 마음을 드리는 게 저도 싫지만 수연이를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고민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현이가 며느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 맞춰가는 과정 속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아들 편만 들 수도 없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보현이에게 조언과 위로를 건네며 가능한 모든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현아, 수연이도 지금 힘든 때인가 보다. 내가 조금만 맞춰주면
고마운 것을 깨닫고 다시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힘든 시기인 만큼 너희 부부가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야겠구나. 우리 아들 가장의 역할이 참 크고 힘들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 엄마가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엄마.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감사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가슴에 묻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보연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사가 일어났어요. 아들 보연이의 직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저는 아들과 수연이를 위해 작은 파티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고르고 축하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연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공원에서 가족 피크닉을 하자고 제안했죠. 제가 보연이에게 이 계획을 전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연이가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라고 보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연이가 어렸을 때는 그 공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보연이의 말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여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의 선호를 고려해 메뉴도 가능한 담백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파티날 저는 보연이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하고 선물과 카드를 예쁘게 포장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연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을 때 보연이는 제가 준비한 선물과 카드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눈치를 보는 것인지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보연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보연이는 수연이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동안 며느리 수연이는 거의 말이 없었고 보연이는 자꾸만 수연이의 반응을 살피며 저와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신경이 쓰이고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보연이에게 다시 한번 며느리 수연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힘든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궁금증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저는 아들이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밝은 아들로 돌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걱정스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음식뿐이겠더군요. 저는 보연이와 며느리 수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몇 가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반찬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보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감사하지만 힘드실 텐데 뭐 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아니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가져다 주는 건데 힘들기는 너희 바쁜데 엄마가 너무 시간 뺏으려나? 그럼 다음에 갈게. 조금은 매몰찬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 저는 얼른 말을 바꿔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세요. 아마 그때 수연이가 집에 있을 거예요. 저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저녁 때쯤 갈게요. 같이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기쁜 마음으로 한두 가지 요리를 더해서 잘 싸두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기분 좋게 반찬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로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죠. 서울에 도착해 아들의 집 앞에 섰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일하는 아들을 방해할까 염려되어 전화기를 들었다가 얼른 다시 내려놓았죠. 다시 눌러본 초인종에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상주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저녁 먹을 시간에 가까워서 도착한 것이었기에 이미 날이 저물어 오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되돌아가기에는 서울부터 상주는 너무 긴 여정이기에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되어서 일단 아들의 집 문 앞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가을 중순이고 계단은 제법 쌀쌀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이 훌쩍 지나 딱딱한 계단 위에 오래 앉아 있어 엉덩이가 아려올 때쯤 드디어 보연이가 퇴근하고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수연 씨가 집에 있다고 했잖아요. 보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줘서 여기서 기다렸어. 음식도 다 상할 것 같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연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서울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집안에는 놀랍게도 며느리인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죄송해요. 깜빡 잠들어서 못 들었나 봐요. 방금 잠에서 깬 사람이라기에는 며느리는 너무나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요리를 하던 것 같은 음식 냄새도 나고 있었죠. 보연이도 저와 같은 것을 느꼈는지 잠깐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사이 반찬들이 상했을까봐 얼른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었죠. 그런데 문 밖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와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신 잠들었던 것 아니지? 사실대로 말해봐. 보연이가 날이 선 목소리로 물어보자 수연이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맞아요. 나 안 자고 있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다고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집에 없던 척 한 거라니.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니. 수연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너무하잖아. 엄마가 상처받으시겠어. 보현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항상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고 무슨 일이든 간섭하시니까. 우리도 우리대로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부엌에서 나와 안방 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보현아, 엄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니? 단지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엄마는 그냥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보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저희 다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대로의 생활이 있고 반찬은 사 먹으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자꾸만 간섭하시니까 저희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연이는 제게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고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느꼈습니다. 보연이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제가 더 이상 아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상주로 내려왔고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심이 컸던 터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선물 같았던 귀한 아들. 내 보물 보연이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게 며느리가 아닌 저에게 화를 낼 수 있던 것일까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힘들다고 토로했을 때 며느리에게 맞춰주라고 조언했던 게 잘못된 것이었던 걸까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현이와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아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언젠가는 다시 아들 보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 한 통 오질 않네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들 보현이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 나가고자 했고 아들은 그녀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아들이 제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저희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돌아가려면 다시 제 귀한 보물 보현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 현명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어떠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시길 기다려봅니다. 기나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평안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영상 늘 무료로 올려주시는 실버라디오 채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무료로 계속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